전차가 지상전의 신이라면 K2는 신중의 신 제우스다. 최근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에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 명품 전차 K2 블랙팬서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진행된 성능 시험 평가에서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공개된 시연 영상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후속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바로 K2 전차가 0.4격을 시행하는 장면이었고 그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여 현지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차 0.4격은 전차의 주포와 부무장을 특정 거리에서 정확히 조준하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초기에는 탄착점이 목표와 잘 일치하지 않아 주포와 부무장의 조준기를 미세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뒤 반복으로 사격하여 0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K2 전차에는 첨단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 매우 뛰어난 0.4격 정확도를 자랑했는데요. 전차의 두뇌로 불리는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하여 공급하는 장치로 사격 통제 컴퓨터, 호수 및 전차장 조준경, 전시기, 통제판, 열상 잔망경, 레이저 경고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사격 통제 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주변 장치들과 연동해 포탑 조준경 제어, 탄도 계산, 자동 추적 기능 등을 수행하여 화력 체계를 통제하고 각종 미사일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통해 전차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K2 전차는 실제 시연에서 매우 놀라운 0.4격 정확도를 보였죠. (3.5세대) K2 전차가 첫 시도한 0.4격에서 관역 가운데를 정확히 맞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K2 전차의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차의 주포와 조준경 시스템이 매우 정밀하게 제작되었고 초기 설정을 매우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처럼 K2 전차가 뛰어난 기술적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하자 루마니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테스트가 아닌 하나의 탱크쇼를 보는 듯 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도입 초기에는 M1 에이브람스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K2 전차는 미국 전차보다 방어력이 떨어진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 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 라는 반응이었으나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에이브람스 운용 실태와 K2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에서의 극찬, 거기다 루마니아까지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레오 또는 더 많은 에이브람스 대신 K2를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에이브람스가 더 나은 부분이 있더라도 전차와 K9 그리고 어쩌면 레드백까지 포함하여 공장을 현지에 건설하려는 한국인의 의지와 납기 속도를 보면 그것이 최선의 계약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많은 환경적 요인은 행운으로 작용했습니다. 레오2의 생산 지연, EU 전체의 국방비 지출 감소, 러시아 위협에 대한 경종 등 말이죠. 그러나 사우스코리아는 이러한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납기 하나만 봐도 됩니다. 150대의 레오파르트2를 30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행운을 빌어요 라고 했죠. 러우전이 드론전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전차가 드론에 의해 파손되며 한때 전차 무용론 주장이 들끓기도 했으나 오히려 현재 전세계 국가들은 전차 무용론이 아닌 전차 첨단론을 수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3.5세대 플러스 또는 4세대 전차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상전으로 이뤄지는 전장에서 적진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승기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레오파르트2의 경우 현재 노르웨이, 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우러전 2호 구매를 확정하였고 K2 전차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M1 에이브람스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대만과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영국의 챌린저 전차는 2020년 이후 수출 실적이 없어 사실상 서방 전차는 K2, 레오, M1, 3파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가운데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K2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많이 팔린 전차로 등극했습니다.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의 수출 실적을 모두 합쳐도 K2 전차 하나에 못 미치는 상황이죠.
동쪽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한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 실적은 결국 한국군의 군사력 증진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현재 북한과 중국, 일본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최신의 전차가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일본 육상자위대의 최신 전차인 십식 전차는 그 안전성을 과시하기 위해 주포 위 샴페인을 담은 잔을 올려두고 전차 기동을 시연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런 행사는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기도 하죠. 일본 행사에서는 독특하게 군인이 아닌 아이돌 스타와 같은 미녀가 나와 잔 위에 술을 따랐는데요. 근데 왜 밥만 채우냐? 무튼 십식전차는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힘차게 주행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기동도 하기도 전에 샴페인 잔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 대대적으로 준비한 행사가 불과 몇 초 만에 끝나버렸는데요. 뭔 자신감으로 샴페인 잔을 쓴 건지 보통 무게중심이 낮고 무거운 잔을 쓰는데 말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본, 그냥 계속 모르고 싶다. 십식 주력전차는 2012년 제식이 채용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최신의 전차입니다. 개발을 담당한 곳은 방위성의 기술연구본부이며 제작과 양산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일본 정부와 방산기업들이 해외 방산산업 전시회에 뛰어들며 세일즈에 나서는 등 십식 전차 역시 이곳저곳 수출을 위해 찔러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 법안으로 인해 실질적 수출 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나 현재 6단계까지 변화된 정책하에 최근에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주도해 지난해부터 일본 방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시회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죠. 미국 역시 이를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 생산하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필리핀에 첫 방공 레이더를 납품하면서 완제품 수출기를 열기도 했죠.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일본 방산기업들은 해외 수출 없이 오직 일본 자위대에만 무기와 장비를 납품해왔기에 타국과 비교해 치산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일본 무기하면 떠오르는 극악의 가성비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날로 커지는 세계 방산 시장 규모에 일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2.7% 증가한 768조 원에 이를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새 유럽과 동남아 및 중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일본을 더욱 초조하게 했는데 일본 여권 내에서 넉넉고 있다간 손가락만 빨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후카와 히데키 국제장비기획실장이 밝혔듯 문제는 한국 업체와 같은 수출 경험이 없다는 것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높은 가격과 납기 지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십식 전차의 경우 순수 기체 가격만 약 160억 원에 달하는데요. K2의 경우 수출국의 요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바뀌지만 국내 도입분의 경우 대당 8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십식 전차는 고작 1200마력의 44 구경장, 40톤대의 낮은 방호력 등 K2 전차에 비해 성능적으로 매우 뒤처져 있는데도 가격은 2배에 달하는 것이죠. 한국산 무기가 극찬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최고급의 성능을 갖추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격 경쟁력과 후속 지원, 거기에 빠른 납기까지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무기 생산 1티어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외신들은 한국을 두고 무기 백화점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최근 인도 매체 역시 한국의 전방위적인 방산 수출을 주목하면서 인도 역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Our next story is about the global arms bazaar. It could see a shake-up soon. New challenges are rising to take on the incumbent. Tonight we focus on South Korea. South Korea wants to be a major arms dealer, and today it took one step closer to that goal. A South Korean firm has won a contract. The name of this company is Hanwha Aerospace. It has won a deal to build infantry fighting vehicles. And who is the buyer? The Australian Army. They will pay at least $3.4 billion for 129 infantry fighting vehicles. It's one of the largest projects in the history of the Army. The cost will be subject to detailed negotiations, but is expected to be between $5 and $7 billion. Now this is a big deal. It's been called a historic agreement, and I'll tell you why. It is for the first time that an Asian company has bagged a defense deal from Australia. Although Hanwha Aerospace is not a new player, it is South Korea's largest defense contractor. And this was not an easy bid to win. There was another formidable player in the mix, Germany's Rheinmetall. Again, a well-established player. The bidding went down to the wire. Australia's opposition personally endorsed Rheinmetall, the German company. But Canberra decided to go the other way. And they realized this might not sit well with Berlin.
Rheinmetall said it was disappointed. An Australian minister tried to contain the damage. But in this round, Berlin has lost to Seoul. A few years ago, this would have been hard to imagine. Australia choosing Asian weapons over Western hardware. But it's happening. This deal signals intent. South Korea wants to become a major arms supplier.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bunch of big deals. In 2021, Seoul's defense exports doubled from about $3.2 billion to close to $7 billion in 2021. Then 2022 was a banner year. Do you know how much business South Korea did? Last year, they earned more than $17 billion from weapons exports. So the sales doubled again. And let me say this, Seoul is not even selling weapons to Ukraine. South Korean weapons have their own market. How did this happen? How did South Korea take this lead in the global arms bazaar? Well, this is a story of self-reliance. South Korea began building up its defense industry in the 1970s. All of them have military applications. And that's how South Korea built up its defense industry. Now they're making money off it. Korean K-2 tank, Chunmoo rocket launchers, K-9 self-propelled howitzers, and the F-A-50 fighter aircraft are much sought aft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which countries are buying these weapons? The Philippines, Indonesia, Egypt, Saudi Arabia, Poland. Aerospace, the company that just bagged the deal in Australia, is a giant. These guns command a 55% share of the global market, 55%. So South Korea is a serious player. And also a good case study for India, because Seoul is on course to becoming a formidable competitor for New Delhi. You see, India too is trying to ramp up its defense exports, and Korea presents a challenge. I'll give you an example. Earlier this year, Malaysia announced a deal. It decided to buy 18 South Korean fighter jets. The deal was worth $920 million. Guess who else was trying to bag it? New Delhi had made a pitch for the Tejas. These jets are made by the state-owned company HAL,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And India's pitch was quite attractive. Reports say, along with the jets, India also offered to set up a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complex. They also offered aviation management courses. And they were ready to sign up to make some parts of the jet in Malaysia. All of it was on offer, but the Malaysians were not sold. To them, the Korean offer seemed better, and they took it. And to be honest, India still has a lot of catching up to do. But they must do it fast.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산 강국 코리아.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실제 운용되고 있는 해외 현지에서 왜 센세이션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Czoł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ło o czołg T-72. K2 전차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건 지구상 유일한 최고의 전차이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K2 전차에 대한 해외의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명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리슨 카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 K2 블랙팬서 지구상 최고의 전차라는 글에서는 K2 전차를 지칭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4세대 전투 탱크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3.5세대 전차로 알려진 K2 전차를 두고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4세대 전차로 평가했을까요? 이는 레오파르트2나 M1 에이브람스 등 현존 운용되는 최신의 전차들 중에서도 K2 전차가 지닌 성능이 타 전차들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리슨 카스 기자는 최첨단 IL-수유 서스펜션 도입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부수적인 이점들을 주목하면서 현재 폴란드 전차 부대들이 실시하고 있는 현지 훈련과 실제 나토 연합훈련에서 그 격이 다른 성능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K2 전차는 역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기동간 사격, 험지 돌파 훈련, 300km 행군, 장거리 표적 훈련 등 타국의 전차 레오파르트 에이브람스, 르클레르 챌린저 등의 전차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폴란드 전차병들 역시 K2 전차를 두고 차원이 다른 전차라며 치켜 세우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K2 전차 이전에 미국 M1A2, 독일 레오파르트2, 러시아 T-72 등을 운용해왔던 전차병들이었기에 최고의 전차는 K2다라는 평가가 신빙성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zoł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ło o czołg T-72. K2 jest po prostu czołgiem, którym sprawia mi frajdę, tak? Pracując na nim. 특히 최근 K2 전차는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역사상 두 번째 전차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마니아 매체 뉴스위크 5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스마르단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K2 전차가 현지 시연하였고, 루마니아는 300대 이상의 전차를 원하며 특히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전차 수명 주기 동안 생산 유지 보수 및 서비스에 루마니아 방해업체들을 부분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며, 이는 루마니아 방산 기술력을 크게 증진시켜줄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했습니다. 1992년 한국에서 차기 전차 사업 계획
계획이 수립된 지 30년 동안 단 한 건의 해외 수출도 없었던 K2 전차가 이제 세계의 긴박한 안보 위협 속에서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으며 2022년 폴란드 첫 수출에 이어 2024년 루마니아 두 번째 수출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감개가 무량한데요. 그러나 한국의 K2 전차가 해외에서 극찬을 받을수록 부러움과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한국 전차 대유럽 수출권을 매번 상세히 보도하면서 추후 중국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이에 질세라 차기 주력 전차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는 등 K2로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유출된 중국 신형 4세대 전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대놓고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포탑 상부가 가려져 있고 차체 아래 궤도가 보이진 않지만 이 사진 하나만으로 벌써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전차가 탄생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바이멍천은 국영방송 CCTV의 군사 채널과 인터뷰에서 위 사진을 토대로 중국의 4세대 전차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포괄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중국형 APS를 장착하게 될 것이며 완전 무인화된 포탑 설계로 단 2명의 승무원과 차세대 멀티링크 기술이 탑재된 다중 플랫폼 자율협력 능력으로 가시 범위를 넘어서는 공대지 교전 중 무인 드론과 무인 차량으로 협력 공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사진으로 마치 천안부적 탱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1일 김정은은 북한 국방과학원을 방문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M2025로 불리우던 신형 전차를 북한 제식명 천마 2호로 명명하였습니다. 천마2는 125mm 구경의 포신을 탑재하고 폭풍호보다 강력한 철갑탄을 탑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얘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드킬 APS를 장착하였으며 향상된 사격 통제 기능과 열 조준경을 탑재해 현존하는 최고의 전차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북한과 중국이 왜 이리 전차 홍보를 해대며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 주력 전차 K2 블랙팬서의 1300대 유럽 수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가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군전력을 빈틈없게 채워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일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은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쟁점은 각국이 위급한 상황일 때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제2의 군사생산 기지가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And for the Korean side, actually many people think that we just exporting some equipment to foreign countries. But actually they do not understand fully how important this kind of cooperation equipment, the same equipment is being used by Polish military. That means we will have possibility something happen in Korea and then we can ask the Polish military to land or to buy back those weapon system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inside of Korea. For the Polish people, we are providing weapon systems in an emergency situation too. So it is going to be the future cooperation and that we can provide some kind of the beneficial advantages to each other. 한국은 이미 폴란드 현지에 500대의 K2 전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해외 공장은 루마니아에도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즉 K2 주력 전차 생산 멀티기지가 1시 그리고 9시에도 생겨나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거슬릴만 합니다. 또한 K2 전차가 실제 성능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중국에게 있어 매우 난처한 부분인데요. 중국과 북한이 개발했다는 차세대 전차들은 사실 그 기반이 구소련 전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구소련제 전차들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죠. 기본적인 기동 성능뿐만 아니라 방어력과 사격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 현재까지 900대 이상의 전차들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전차들은 차체와 포신은 러시아 복제품, 엔진과 변속기 부품은 우크라이나 복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원조 국가들의 맞대결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어져 오던 기술 이전도 갑자기 뚝 끊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기술 이전 없이 혼자서 개발한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중국산 전차들은 재원상으로는 현존 3.5세대 전차들 중에서도 우수한 전차로 꼽히나 문제는 실전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까지 치러진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에 참가한 중국 전차들은 기동과 사격 등 항목에서 가히 막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주관하는 동구권 탱크 대회인 바이애슬론 경기는 전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회가 아닌 각국의 전차 승무원들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준비한 T-72B1 전차를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만 중국만큼은 자국산 주력 전차를 자랑하기 위해 특별히 중국산 구륙식 전차를 가져와서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껏 자랑하려고
특수 제작한 96식 전차들이 대회 진행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결함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6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 중 장애물 극복 주행 당시 궤도의 보기륜이 빠져나가버린 사건인데요. 서스펜션이 울퉁불퉁한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자 중국산 전차는 덜커덩덜커덩거리며 불안하게 주행을 이어갔고 결국 보기륜이 빠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퀴가 하나 없는 채로 경기를 진행해야 했던 중국은 최종적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4개 팀 중 말이죠. 시간이 흘러 2020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도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낸 중국 전차들인데요. 중국이 룰을 어기고 중간에 탄환을 교체하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던 찰나 고속주행에서 러시아의 T-72의 엄청난 속도로 추월당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하였고 장애물 지형 돌파 구간에서도 또다시 명불허전 서스펜션이 전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각 등판 구간에서 역시 뒷차체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 전차가 위험천만하게 앞으로 튕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행을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 기동성, 사격 정확도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저하되며 특히나 안에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이에 중국 전차병 중 한 명은 구간이 끝난 뒤 하차하는 장면에서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결국 혼절까지 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3분 정도 지나서야 정신을 되찾고 다시 지옥 같은 전차에 탑승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한동안 출발조차 못하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장갑차 AJAX의 경우 서스펜션의 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승무원들의 안전사고였습니다. 과도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테스트를 진행했던 승무원 30명이 청각 손상, 관절 부상, 멀미 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24명은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처방받았는데요. AJAX는 진동으로 인해 포신 고장, 사격 불능 판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K2 전차의 명품 서스펜션은 격이 다른 주행감을 지니고 있는데요. 6개의 보기륜이 마치 개별적으로 움직이듯 스무스한 작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날 때에도 차체는 흔들림이 전혀 없어 안에 탑승한 승무원은 매우 편안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역시 괜히 K2 전차를 두고 세계 최고이자 유일한 4세대 전차라고 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사실 지난 32년간의 개발과 개량 가운데에서 K2 전차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국산 엔진 개발과 변속기 문제로 2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군사기술 특성상 기술 제휴 이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패와 시행착오, 개선 작업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결국 사업 기한이 4차례 연장되었고 개발업체 내부에서는 세금 낭비, 무모한 도전,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초기부터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도현진 책임연구원은 산업용 엔진과 군용 엔진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며 독일은 100년이라는 전차 제작 경험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셈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술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몰두하였고 결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1500마력 전차 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국산 변속기까지 탑재하여 완전한 수출 라이센스를 보유한 자체적인 전차 파워팩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9600km의 주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결함도 없이 통과한 것이죠. 최근에는 DV27K 엔진을 해외 첫 단독 수출 성공하면서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와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모두 국산 DV27K 엔진이 탑재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었던 우리 기술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K2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이제 전차를 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좀 깁니다. 총 14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개념을 만들 때부터 수출할 수 있는 완전히 IP 라이트를 우리가 갖는 전차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은 K2 전차는 그 고유한 IP 라이트를 다 갖고 있고 부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좀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K2 전차가 야전을 달리고 포를 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멋지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심장이 좀 떨릴 때도 굉장히 있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전차는 멋있고 중국 전차는 멋같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배구만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가 최근 예상치 못한 반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초 115억 원으로 알려져 있던 대당 도입 비용이 무려 520억에 달한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공개된 신형 RCH-155가 사격 후 전혀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 영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독일 방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인데 해당 사건이 K9 자주포에게 어떠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루마니아 디펜스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경쟁력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의 K9 대신 RCH-155를 선택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기사에서는 RCH-155를 선택했던 것은 하나의 K9 자주포보다 더욱 우월한 자주포였기 때문이 아닌 영국과 독일의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첨단 포병 시스템인 RCH-155는 영국과 독일 간의 파트너십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상 RCH-155의 채택이 경쟁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그저 영국 총리만 내렸던 단 하나의 결정이었다. 새로운 영국 독일 RCH-155의 효율성과 전투준비 상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과연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대 전장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러한 의문은 전세계 포병 선두국가인 한국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물을 수밖에 없다. RCH-155가 K9에 비해 영국군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흥미롭게도 정부의 결정은 각 경쟁자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경쟁적 평가 없이 결정되었다. 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UK의 사업 개발 및 전략 담당 부사장인 사이먼 험프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점이다. 그는 경쟁 프로세스는 우리 영국군들에게 미래를 위한 최적의 생존 가능성과 치명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며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경쟁이 없으면 저울은 기울어진다. 일각에서는 개발 단계 전반에 걸쳐 RCH-155가 엄격한 평가, 테스트 및 성능 평가를 거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AJAX 장갑차의 악명 높은 대참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초기 예산을 훌쩍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물론 RCH-155가 실제 성능 면에서 K9 시스템을 능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 축축일 뿐이다. 반면 K9A2는 발사속도, 탄약 자동장전, 기타 포병 능력 등 실질적 향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동시에 하나는 한국에서 차기 모델인 A3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가 K9을 도입하면서 하나 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알렉세이 렌코프 기자가 제기한 RCH-155의 문제들은 비단 루마니아뿐만 아닌 유럽 모든 군사 매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최근 영국 총리의 자주포 도입 사업 발표함과 함께 야심차게 공개된 RCH-155 신형에 대한 문제점들이 포착되면서 엄청난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당초 자세한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중순 영국 존 힐리 국방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도입 수량과 계약 가격이 공개되었는데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존 힐리 장관은 자주포 100대 도입을 위한 최종 예산이 30억 파운드가 넘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대당 단가로 하나 520억이 넘는 초고가인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 및 운송,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스트 가격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총 프로그램 코스트는 순수 장비 가격의 2배, 많으면 2.5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당초 순수 기체값이 115억 원인 RCH-155의 도입 단가가 520억 원이 넘어 4.3배에 달하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폴란드와 맺은 K9 저주포 도입 단가를 보면 1차 계약 221문 당시 계약 금액은 약 3조 2천억 원으로 한 대당 프로그램 코스트는 약 150억 원이었습니다. 즉 RCH-155 한 대 살 돈으로 K9 저주포 3.4대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정부 간 방산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최근 야심차게 공개한 RCH-155의 신형 모델에서 반동을 전혀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5월 23일 열린 2024 디펜스 IQ 미래포병 회의에서 크라우스 마페의 배그만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은 새로운 RCH-155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피라냐 장갑차 10x10 차체에 RCH 포탑을 올린 것인데요. 양사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사축 조향 덕분에 차량 총 중량이 최대 40톤으로 늘었고 피라냐의 탁월한 전술적 기동성과 AGM의 우수한 포병 화력이 결합되었는데 특히 강력한 10x10 다중 링크 차체 덕분에 다른 기존 차륜형 자주포의 경우처럼 수직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자율성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존 사용되어 온 복서 장갑차 차체는 8x8로 이번 피라냐 차체를 통해 10x10으로 상향 개량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수직 지지대가 필요치 않은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2년 전에 공개된 RCH-155의 영상보다도
더욱 불안정해 보였고 반동도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해외 군사 블로거들은 피라냐 10x10은 길이가 9m임에도 불구하고 ICH-155는 박서보다 이 차체 위에서 훨씬 더 흔들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은 2022년 공개된 ICH-155의 사격 영상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반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장약을 낮은 호수로 사용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장약은 총알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탄피 속 화약과 같은 개념으로 포탄 안에 든 화약을 말합니다. 장약이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을 밀어내는 것이죠. 즉 높은 호수에 거대 장약을 장착할수록 사거리와 포탄 속도는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반동 또한 커지게 됩니다. 장약은 155mm 견인포 기준으로 녹색 장약, 백색 장약, S85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연거리 사격, 통상 사격, 원거리 사격으로 나뉘는데요. 녹색 장약은 연소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단공형으로서 비교적 정확도가 요구되는 근거리 사격에 사용되고, 백색 장약은 다공형으로서 순간 연소력이 뛰어나 원거리 사격에 사용됩니다. 이에 2022년 공개된 ICH-155의 사격 영상에서는 녹색 장약 또는 무늬만 장약을 사용하여 차체의 반동을 없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복서 장갑차의 차체 역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호주군에서는 차체의 낮은 한계 중량으로 인해 포탑 위에 APS를 장착하지 못한다며 복서 장갑차를 우려 목록에 올려놓았을 만큼 차체의 안전성에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레오파르트 전차 홍보 영상에서 푸신이 맥주 밑잔 강력 접시제를 붙였던 크로스 마페의 배그만의 꼼수가 15년이 지난 현재 ICH-155 사격 영상에서 저위력 장약을 사용하는 2차 꼼수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또한 해당 영상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ICH-155가 사격 후 진지 이탈을 하는 파이어 앤 포겟 장면에서 360도 선에 유턴하였는데 매우 큰 폭으로 돌아 나갔던 것입니다. 후륜 바퀴가 조향이 되지 않아 거의 18m의 원을 그리고 구역을 빠져나갔는데요. 동유럽의 척박한 지형이나 좁고 험준한 산림, 늪지 지형에서는 이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으니 과연 제대로 사격 후 이탈 능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한 궤도를 장착한 궤도형 K9 자주포의 경우 그 자리에서 360도 선회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K9은 세계 최고의 출력대 중량비를 지녔는데 유사 궤도형 자주포 중에서도 47톤 중량의 1000마력 엔진을 적용한 경우나 톤당 마력 21.6홀스파워 per 톤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주포가 아니라 전차라에도 무방할 만큼 높은 기동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한화의 이중형 기감은 K9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름 아닌 기동성을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K9 자주포의 기동 성능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전장에서 사용되는 기갑 장비의 능력 중 기동력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주포의 경우 후방 지원 사격 비중이 높아 전차만큼의 기동력이 요구되진 않겠지만 이는 대치 상황 한에서일 뿐, 영토 수복을 위한 지상전에서 전진 또는 후퇴하는 상황 속 기동력은 화력이나 사거리만큼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인들은 기동성을 갖추지 못한 장비들을 가지고 전진 및 후퇴할 경우 버리고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K9 자주포가 특히 유럽 내에서도 척박하기로 소문난 북동 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기동 성능 때문입니다. K9 자체는 47톤에 달하는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과 유기압 천수장치를 적용, 험지 극복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47톤의 거구의 차량이 고속주행 후 급정거하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이죠.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나 동북부 유럽의 경우 고각 등판 능력과 같은 기동력은 중요한 장점으로, 실제로 인도 수출 당시 경쟁자였던 러시아의 무스타S는 언덕 등판 도중 결국 최종 포기했으나 K9은 단 한 번의 도전 후 가볍게 성공하여 계약까지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4m가 넘는 설원 위에서도 K9은 무리 없이 주행하는 기동력을 갖추는데요.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운영되고 있는 K9의 영상을 보면 눈 위를 거침없이 주파하고 사격하는 등 어떤 환경에서도 운용될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죠. 특히 최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유럽에서 진행된 세 번째 K9 유저 클럽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에 최초로 폴란드 포병들이 직접 참가해 유럽 최전선의 K9 벨트가 구축되었음을
없음을 알렸습니다. 이날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특히 최근 루마니아까지 K9 도입국으로 포함되어 전 세계 10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명실상부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되었으며 이로써 푸틴의 서진 정책을 맞는 최고의 전략 자산으로 K9 자주포가 꼽히고 있습니다. 동북부 유럽에 체결된 K9 벨트는 한국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최근 핀란드는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및 외주 창정비를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기술진들이 머지않아 파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군사 장비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창정비를 거치게 되는데 분해, 점검, 수리 과정을 거쳐 처음 배치되었을 때와 같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최상위 단계의 정비로 포신부터 무한궤도까지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해 검사한 후 재조립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길게는 한 대에 4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요. 낡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부품은 모두 새 것으로 갈아 끼워 방위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창정비 분야는 도입 당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대한 애프터 서비스 시장으로 불립니다. 전 세계 2,000대 이상 그리고 앞으로 체결된 계약건만 3,500대 이상 확정된 K9 자주포는 그야말로 우리 안보와 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죠. 한화가 큰 건 하나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는데 이 역시 방산 부분에서 전 세계 영향력이 극대화하게 된 것이 주요했습니다. 뭐든 잘하는 한화,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된다. 오늘의 한 줄평, 방산은 한화, 야구는 화나. 你都是用美国的，然后拼凑八凑，让美国给你多一点武器，好，这个你就凑出来啦。我就问你嘛，你到4年以后才造40架，对，你这种造机的速度，你还有能外卖吗？啊，对，台湾话不叫生吃都不够，还外卖嘛？对，这是第一个问题。第二个，美国可以给你发动机，也可以不给你发动机。哎，没错，这个完全受制于美国啊，被掐脖子了。而且这个飞机到底在战术上能不能产生决定性的作用，现在是个未知数。对，因为它那如果说弄出来不理想，自己也不想造，或者美国不给你这个发动机，你不是造不出来。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35주년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훈련을 빙자한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동북아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객관적인 군사력에서 크게 열세인 대만은 자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군사력을 폄하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KF-21에 대한 비판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아주 양쪽에서 지랄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그리고 대만의 의도적인 한국군 폄하가 심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군사 초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빠르게 한번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1989년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을 말합니다. 수십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정부의 부정부패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자 1989년 6월 3일 밤부터 6월 4일 새벽 사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탱크와 무장병력을 동원해 천안문 광장을 강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천안문 사태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추고 싶은 중국의 치부를 최근 취임한 대만의 총통 라이칭더가 직접 중국 기념일을 챙기는 스윗한 모습을 보여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라이칭더는 천안문 광장 사건 35주년 기념일에 우리는 변화를 위해 용감하게 행진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념합니다. 대만이 인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심화함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로만 진정으로 번창한다는 믿음을 확고히 고수합니다. 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에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 침공 리허설을 마쳤는데요.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최근 대만 해협에서 실시된 중국의 군사훈련을 두고 침공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군사 침공이 실제화된다면 대만은 자력으론 억제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군사력 평가에서 사실상 대만은 중국에 대항할 힘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첨단 군사장비뿐만 아니라 자국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군인들의 의지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외신들은 대만군을 향해 무기력한 군, 즉 딸기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인의 과반이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승자는 중국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만이 독립 시 중국이 공격할 경우 그래도 독립을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고작 29%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였죠. 그럼 그렇게 하든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대만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비슷한 한국이 대만을 압도하는 군사력에 자국산 첨단 무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나아가 방산 선진국들을 향해 수출까지 성공시키고 있자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안보가 미국의 지원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의 비교를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뉘앙스는 우리만 중국에 못 당해내는 게 아니다. 한국도 결국은 똑같다라는 식입니다. 특히 최근 군사 기술의 집약체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자 대만의 이러한 추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这个韩国也有在吹吗？我们刚才说影吹，现在有韩吹吗？说自己也很棒很厉害了哈。来看到是什么呢？说到的是这个哈，南华早报说首尔宣布喽，我们有一个4.5代的战斗机叫做 KF-21啊，获得了许可量产，2024到2028要来造40多架，然后就开始吹哦，说我们这个出口就会对成中国大陆的 FC-31战斗机的出口成为强大劲敌，还说我们呢这个韩国版的KF-21呢会升级成5.5代战斗机，然后呢现在就美俄中国大陆造出5代机嘛，他现在说自己是5.5代机，然后韩国有智库的老师就说，尽管它是4.5代机啊，但是它有5代机的设计，但你就不是5代机啊，还说自己是要变成5.5，然后呢这个美国就开始吹了兰德公司，它很有知名度的公司，他说加入这个战斗那当然北京会不高兴啦，那南韩具备有应对呢中国大陆战机的威胁，也明显对于北韩有空优的能力。你看看数量，我就算你是4代半了，或者是你号称5代，歼20已经到200-400架，对，将来要生产到1000架，数量多，数量也是回事啊。所以今天你看到韩国能自制，不管4代半、4代、5代，中华民国现在飞机都比不过它，要不然韩国哪有这么快？虽然有 IDF 的科研人员，但是这个气动力学看起来还是抄袭。F-22，对，那美国会为什么呢？因为它用的东西都是美规的比如说呢，那个看它气动力学看起来，F-22跟韩国的就很相似，然后里面的发动机呢，你又不是自己造的，中国大陆自己造的好吗？它用的是 F414的这个发动机，跟美国的部分就是也都是用同样的嘛，你都是用美国的，然后拼凑八凑，然后美国给你多点武器，这个你就凑出来啦。我就问你嘛，你到4年以后才造40架，对，你这种造机的速度，你还有能外卖吗？台湾人家生吃都不够，还外卖吗？对，这是第一个问题。第二个，美国可以给你发动机，也可以不给你发动机。没错，这个完全受制于美国啊，被掐脖子了。而且这个飞机到底在战术上能不能产生决定性的作用，现在是个未知数。对，因为它那如果说弄出来不理想，自己也不想造，或者美国不给你这个发动机，你不是造不出来。所以这个问题不能够说是韩国自制啊。对，你技术上是抄袭的，美国不给你抄也没用。第二个，发动机是美国的，飞机的心脏就是发动机心脏很重要啊。所以你的造机的数量只有40架，我想影响不了大局吧。对，没错。所以这个问题就是说量。你这个能我们还没经过检验，对你怎么吹我都让你吹嘛，你吹了对了，有谁会信？但是你不能说你自制啊，对了，是，对不对？中国也花了很多功夫才摆脱俄罗斯的心脏这个心脏嘛，现在自己能做。你不会造心脏，你就是会被人家卡脖子。中国大陆现在已经涡扇15了这个歼20换上了中国芯，已经不一样了。那更別說歼20是1年年產量100到120架次，跟你這個韓國4年造40架，怎麼比啊？我1年就已經贏你了。 대만과 한국의 1인당 GDP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육해공의 군사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3, 4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대만 육군 따위가 어딜이라고 말할 만큼 한참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지상전의 제왕으로 불리는 자주포와 전차를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해내었으며 심지어 전세계 최고의 장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단순 수량만 보면 한국 육군은 전세계 3, 4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전세계 그 어느 국가도 한국 육군과 맞붙어서 100%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공군력에서도 한국은 대만의 절대 우세인데요. 당장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5K, F-16CD이며 5세대 F-35A 40대를 현재 운용 중에 있고 추가 20대를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강릉에 배치될
4.5세대 KF-21은 가히 우리 공군력의 엄청난 발전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기체이죠. 반면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미라주 시리즈 진거 전투기로 그나마 최고의 전력으로 꼽히는 것이 20년 전에 도입한 F-16AB를 개량한 F-16 바이퍼급입니다. 대만이 F-16AB를 수명 연장 사업을 통해 성능 개량하는 이유는 사실상 신형 전투기 도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은 대만의 F-35 수출 승인은 거부하면서 F-16 바이퍼의 신형을 66대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현재 동유럽과 중동의 안보 위협 속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미국이 돕지 않으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대만, 그런 대만이 우리 KF-11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의 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건조가 완료된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003형 항모의 함재기로 실제 항공모함 갑판 모형을 가진 모의 훈련장에서 F-31이 훈련 중인 모습이 여러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신을 통해 중국이 F-22와 F-35의 기술 일부를 유출했고 그 기술이 F-31에 접목되었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2형을 탑재한 FC-31은 미국 F-35, F-22와 가장 유사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립니다. 물론 외형적인 측면이 아닌 레이더나 엔진 등 여러 성능에서는 미국 전투기에 한참 못 미치겠지만 미국의 대중과학지 파퓰러 메카닉의 기사에서는 F-31이 꼭 F-35의 성능을 능가할 필요는 없으며 가성비로 다량 배치되면 중국의 전략적 목표, 즉 대만을 침공하는 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만은 뒤늦게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코드명 A1, T1 전투기의 외형이 너무나 KF-21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폄하했던 KF-21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대만 국가중상과학연구원 소속 천사 프로젝트 전담팀은 시제기 모델과 내부 상세 설계를 완료했으며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차세대 신형 전투기에 탑재될 쌍발 엔진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정부가 미국의 엔진을 요청했는데 그 엔진이 바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 엔진이며 KF-21과 동일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렇게 KF-21을 모방하고 따라할 거라면 욕이라도 하지 말던지 참 섬에 산다고 해서 본토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없네요. 물론 대만의 기대 부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대만은 2대의 시제기를 제작하기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고작 150억 대만 달러로 한화 6,400억에 불과하죠. KF-21에 대한 투입 예산이 8조 원이 넘어서고 개발 1000명 이후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시도한 것을 해보면 대만은 그저 군사적 허세술만 펼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과연 대만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낼 수 있을지, 그리고 대만이 공격받는다면 한국군이 물리적으로 개입해야 할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한 줄 평, 중국과 대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다. 최근 카이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5일 카이의 질의응답 보고서에서 KF-21 개발과 수출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언급된 것인데요. 그동안 KF-21 수출 및 공동개발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발표를 내어왔었는데 KF-21 개발 제조 업체인 카이에서 이 같은 발표를 뒤엎고 구체적인 수출 협상 상황을 밝힌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KF-21 관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80%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리스크는 개발 과정상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분납하고 나머지 1조 비용 중에서 5천억 원은 KF-21의 개발 기간이 당겨지게 되면서 7-8%의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해졌으며 나머지 5천억은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파트너로 끝까지 공동 개발을 이어갈 계획인데 이는 48대의 구매 옵션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히 중동 국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30년대 중반부터 경쟁기종, 즉
라팔과 유로파이터 등의 생산 및 개발이 중단되어 30년대 중후반부터는 경쟁 기종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실제로 양국 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올해만 벌써 4차례 만남을 이어갔고 그 자리에서 매번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과 관련해 의논을 나눴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으로 인하여 서방제 전투기인 한국의 KF-21이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과 상호 방위조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 도입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우디를 친중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매우 많은 노력을 했는데,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중국은 FC-31을 비롯해 이미 UAE에 수출된 L-15 고등 훈련기를 전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었고, 중국은 사우디 전투기의 대체 소요와 무기 국산화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겠다며 FC-31 스텔스 전투기 현지 생산을 제안하였죠. 사실 L-15와 같은 저가형 훈련기를 도입하는 것과 5세대 스텔스를 구매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략 자산이다 보니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정치적 영역까지 포함되게 되는데요. 일례로 F-35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터키가 러시아 S-400을 구매하자 미국은 즉각 터키를 공동 개발국에서 퇴출시키기도 하였죠. 즉 이러한 사우디의 밀당 전략이 먹혀들어 결국 바이든은 꼬리를 내렸고 무기 수출에 대한 금지 제재 해제, 그리고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 해도 사우디가 가장 원하고 있는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조건을 허용해줄 가능성은 전무한데요. 현재까지 F-35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공동개발국에서 일부 F-35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최종 조립은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 판매 권한 역시 미국이 지니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또한 매우 까다로운데요. 미국의 자국 기술 보호 수준은 까다로움을 넘어 지랄맞은 지경인데, 아태 지역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 공군이 F-15K의 타이거 아이 봉인을 뜯은 사건으로 인해 당시 랜덤 PM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한국군을 격하게 몰아붙였고, 한미 합동조사를 통해 결국 타이거 아이 부품이 분해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고서야 사건이 마무리될 정도로 미국은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보안과 이전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동, 대만, 동남아 지역에는 아예 F-35 판매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죠. 결국 사우디 국방부의 핵심 사업인 비전 2030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해줄 수 있는 다른 해외 파트너, 즉 서방 진영 국가와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사우디는 영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와 독일이 이끄는 FCAS 사업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부당하였죠. 영국, 독일도 미국 만만찮게 인권 문제로 그동안 사우디와 척을 지어왔으니까요. 이로써 기술 이전과 자국 현지 생산 조건을 유지하면서 서방제 첨단 전투기를 얻으려는 사우디로선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는 한국 KF-21에 대한 관심은 기타 다른 잠재 수출국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 등과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공공연히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주 국방에 대한 사우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맨 땅에서 오늘날의 방산 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정신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3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 압둘라 아로타이비는 K-무기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상당히 예상 외였는데요. 바로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카이 공군기지에서는 압둘라의 방안에 맞춰 KF-21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 당시 비행에 나선 기체가 다름 아닌 시제 6호기였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제 6호기는 복자형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2대 제작이 완료된 복자형 KF-21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후방 좌석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6세대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이 복자형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 카이가 복자형 KF-21을 동시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굳이라며 의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투기 개발의 세계적 추세는 단좌형 전투기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KF-21의 복자형으로 예비 조종사들의 훈련을 돕는다는 것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미 한국은 수십 대의 T-50 초음속 훈련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KF-21 복저형으로 훈련을 실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 복저형에는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KF-21의 후방 좌석은 결국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인공지능 AI, 고성능 슈퍼컴퓨팅 시스템,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자전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즉 다중코어 CPU와 GPU, FPGA, 고용량 램, 차세대 링크 16, MADL 등의 탑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성능 GPU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GPU를 구매하려면 몇 달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죠. 이에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이든 전투기 내부든 이러한 고성능의 하드웨어들을 탑재해야 하는데 이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방의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번 복저형 개발로 6세대 전투기 설계에 대한 기초 기반 기술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상이 구축한 데이터 센터 내에 고성능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하여 6세대 전투기의 연산을 도울 수 있지만 작전 반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투기가 수백 분의 1초를 다투는 전장에서 통신 지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 오류 등 한 번에 잘못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전투기가 손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전투기 내에 장비를 탑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복저형을 만들었던 숨겨진 이유인데요. 실제로 조종래 전 카이 상무는 복저형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술력을 선보인 것이며 향후 점진적 KF-21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물리적으로 복저를 쓸 경우에는 뒷좌석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표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공기 공기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 천천히 갈 때는 별 차이 없겠지만 음속이 넘어가면 0.01초 사이에 움직이는 항공기가 받는 열과 공기 저항, 기동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 물리적, 공기 역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조종석이 들어가는 부분에 원래 있던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해야 했다. 또 단저기와 복저기를 동시에 설계한다는 것은 운영 절차나 스위치, 소프트웨어 우선성,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과 물리적 배치, 항공기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동시에 설계를 해야 한다. 많은 인력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설계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망가진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제기 6대를 동시에 거의 몇 달 차이로 제작해서 단저기와 복저기를 같은 기간에 만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FA-50 개발 당시 기술 지원을 했던 로키드 마틴조차 KF-21 계획에 대해 기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장담하는 걸 1992년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구조시험 시제기까지 8대를 만들어낸 것은 또 엔지니어 숫자도 부족하고 사천이 시골이라는 지역 핸디캡도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모아 지난 30년 동안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공밀레 덕택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같은 과정을 보면서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 측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 KF-21에 대한 공동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ADD의 방문 이후 우리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한국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사우디 공영방송 알자지라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الصناعات الدفاعية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الفعل شهدت طفرة كبيرة خلال الفترة الأخيرة وتحديدا خلال العامين الماضيين. جزء من هذه الطفرة بسبب التقدم التكنولوجي الذي تعيشه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على الجانب الآخر شركة LIG Nex One الكورية الجنوبية هي واحدة من الشركات التي حققت اختراقا كبيرا في مجال تصنيع وتصدير الأسلحة لعدد من الدول، كما أنها تنتج أسلحة فائقة الدقة من منظومات قيادة وسيطرة وكذلك طائرات مسيرة وأجهزة رصد وإنذار مبكر. الشرق الأوسط معنا السيد هيون بن هونغ مدير الأعمال الدولية لشركة LIG. أولا سيد هونغ أهلا بك معنا في عسكريتاريا. يعني دعنا نبدأ من آخر منتجات شركة LIG Nex One. في المستقبل سيكون هناك طلب كبير على منظومات الأسلحة التي تعمل عبر الأقمار الصناعية و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والمنظومات غير المأهولة. وبالنظر إلى هذه الاتجاهات تتوقع شركتنا نفس المتطلبات من قبل عملائنا، ولذلك نركز على الأبحاث والتطوير والإنتاج إلى جانب التعرف على التوجهات الجديدة. فعلى سبيل المثال واجهت دول المنطقة مثل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و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تهديدات تمثلت في المسيرات الانتحارية ذات الرؤوس المتفجرة، ولذلك طورت شركتنا نوعين من الحلول لمكافحة تهديدات المسيرات. كما تسعى شركتنا لدمج مكون آخر يشبه راداري SAR و EOIR وغيرهما
بات بالإمكان تحسين قدرات مكافحة المسيرات مثل منظومات مكافحة المسيرات المدمجة أو حتى المنظومات الأحادية. لكن سيد هونغ، فيما يتعلق ب يعني الشركات ما الذي يميز منتجات LIG Nex 1 عن غيرها من المنتجات؟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most competitive. الجانب الذي يميزنا ويجعلنا أكثر تنافسية هو رأس المال البشري. لقد بنت الشركة إرثها الخاص عبر الأبحاث والتطوير من خلال الإنتاج والصيانة، كما أن شركتنا لديها الكثير من المؤهلات مثل المستوى الخامس من تكامل نموذج نضوج المقدرة CMMI من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وبناء على ذلك وفرت شركتنا الحلول الدفاعية الكاملة التي تغطي دورة الحياة الكاملة لمنظومات الأسلحة. مستر هونغ، فيما يتعلق بتواجدكم في منطقة الشرق الأوسط، لديكم بالفعل تواجد في هذه المنطقة منذ سنوات عدة، ولكن الآن الكثير من الدول في هذه المنطقة تسعى لتبادل المعرفة وتبادل التكنولوجيا. هل تسمحون كذلك بنقل المعرفة والتكنولوجيا لهذه الدول أم لا؟ من خلال تجاربنا التي امتدت عبر عدة عقود، نحن ندرك أن متطلبات العملاء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ليست سهلة، ويسعون هناك لبناء شراكات قوية. ومثل البرنامج الشهير MSAM، شركتنا لا توفر نفس المنتج الذي توفره ل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ل إن مقاربتها للحلول معدة بشكل خاص ل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والمستخدم النهائي، وذلك يشمل إجراءات تحديثات على النظام. كما أن شركتنا اقترحت العديد من المشروعات المحلية مثل التطوير المشترك من الصفر والإنتاج المحلي وخطة الدعم اللوجستي المتكامل المعدلة حسب الاحتياجات المحلية. LIG Nex 1، شكرا جزيلا على كل هذه التوضيحات. صدامات واستعراض للقوى والعتاد بلورتها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في 2023 في مجال تصدير الأسلحة، متفوقة على دول مثل إسرائيل وهولندا وتركيا، وتهدف إلى أن تصبح رابع أكبر مصدر للأسلحة بحلول عام 2027. ومن المتوقع أن تتجاوز صادراتها الدفاعية 13 مليار دولار في عام 2023 بعد توقيعها عقوداً مع العديد من الدول، ما ساهم في استقرار اقتصادها. تعتبر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منافساً قوياً بفضل الدعم الحكومي والأسعار التنافسية والتسليم السريع. 물론 KF-21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역시 아직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비판만 늘어놓는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해봐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지,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꿈꿔야 하고 꿈꾸고 있으며 꿈이 실현되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도전정신과 기술력, 거기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뒷받침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주영 회장의 해보긴 해봤냐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보고 있나 카이다. 오늘 한 줄 평. 한국이 오일머니를 갖는 건 쇼미더머니를 친 테란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